문제는 풀이하면서 볼게요. 이걸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도로 터널, 좀 기계 파트죠. 기계 파트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원형관, 3가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위험물. 와, 이것도 정규 강의할 때, 이제는 이런 시험 안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했는데 나왔어. 이런 문제 왜 내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 이거. 민원점 시험 방법. 여기 뭔가 문제가 있나? 민원점 시험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 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출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출제 의도. 그 다음에 층고가 낮은 지하주차장. 요것도 약간 좀 출제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어요. 층고가 낮은데 덕트를 설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설계할 때 층고 반영해가지고 덕트 설계하지 않나? 기존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이 문제의 의미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파악이 안 된 문제들은 알고 있어도 쓰질 않는다 했죠.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낮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시공을 할 거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쓰라는 건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층고가 낮은 건물은 덕트를 종횡비를 큰 걸 쓰는데 그걸 쓰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방화 배연보다는 재연 쪽이니까 연기를 빨아들이고 공기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있어서 종횡비가 크면은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재연은. 환기는 문제 없어요. 환기는 여기 환기구 있잖아요. 여기서 세게 나오면은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죠. 환기는 슬슬, 그러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게 환기 시스템을 구성해야 돼요. 재연은 확 나오고 확 빼야 돼.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종횡비가 크게 할 수 있어요. 시공할 수 있는데 재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네. 그렇죠,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거 출제 의도가 따로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출제 의도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승강식 피난기, 또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은 출제 의도가 있어요. 숨어 있는. 근데 얘도 실제 층고 나는 지하주차장에 장방향 덕트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냐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은 시공 과정에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출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차별화를 시키는 답안의 구성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합 해결 방법. 이것도 이제 분리하는 거죠. 조언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와, 요거 어떻게 접근했는지 참 궁금한데, 이것도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실무적인 내용. 이것도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도로터널, 방제 등급 기준. 이거 법적인 기준이에요. 방제시설 종류. 다 법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거를 알면 쓸 수 있는 또 못 쓰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백 레이어링이 지난 회차에 한번 나왔었어요. 지난 128회 때. 또 나왔어. 이게. 근데 그때랑 답안이
달라요. 그때 백 레이어링의 대책에 대한 답안과 여기서 물어볼 때 백 레이어링에 대한 대책의 답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는지를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화제는 뭐 어디나 있잖아요. 화제는 어디나 있고 쭉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다 기준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외우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왜? 저도 잘 몰라요. 안 해왔어, 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 몰라도 합격을 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방제시설의 종류. 이것도 한번 쭉 보세요. 자,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 백레이어링. 백레이어링은 아실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부력에 의한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옆으로 실린더드 플로우가 급격하게 빠르게 기류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연기에 질식이 돼서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터널에서. 그래서 이 백레이어링 현상의 대응책으로 보통 종류 환기 방식을 많이 하는데, 이 종류 환기 방식을 하게 되면 연기가 교란이 돼요. 연기가 일로 온다고 해서 선풍기를 튼다고 얘가 멈춰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유체입니다, 유체. 조금만 어떤 힘을 줘도 막 사방팔방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내가 작동을 가한다고 해가지고 이 유체가 여기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도로 터널에서 여기 보면 그냥 대책이 아니고요. 예방 대책을 물어봤어요. 예방 대책. 그러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예방이라는 거는 백 레이어링이 일어나지 않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화재가 난 후에 백 레이어링을 어떻게 방지하냐, 이거 대책이 아니죠. 예방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 자체를 백 레이어링이 발생되지 않게 아주 적게 최소한으로 발생되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구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출제 의도를 내가 파악하지 않으면 백 레이어링에 대한 이해 속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일방향 터널일 때는 양방향 터널보다 백 레이어링 현상이 좀 더 잘 발생합니다. 차가 한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류가 형성이 된 거죠. 기류 형성이.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반대로 피난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방향 터널이, 그러니까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는 다 터널을 분리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강원도나 이런데, 여기, 또는 어디야? 여기 어디지? 서부간선도로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밑으로 들어간 대심도 터널, 장대 터널, 수저 터널, 물 밑에, 바다 밑에 이런 터널을 보면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횡류, 반횡류, 환기 방식을 적용하자. 횡류는 그거죠.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종류 환기 방식은 연기가 나면 얘를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빼는 거잖아요. 횡류는 이거 반대로 빼는, 위로 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연기 챔버죠, 연기 챔버. 연기 챔버로 이거를 저 위쪽까지 뺄 수도 있고, 이 챔버 안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 저 위로도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챔버에 가둬서 챔버 안에서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저 터널 같은 경우는 위로 뺄 수가 없잖아요. 물 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뺄 거예요? 이게 화재 났을 때. 종류는 이 방향이에요. 종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 종방향이고요. 이 방향과 90도 방향이 횡방향이에요. 그 버팀대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게 무슨 방향이죠? 종방향 버팀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거 이제 위로 한 게 아니라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얘를 무슨 버팀대라고요? 횡방향 버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을 종이라고 하고요. 이 방향과 90도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걸린 거 있죠. 얘를 횡이라고 해요. 횡. 종방향.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종방향 터널의 어떤 환기 방식이 아니고 그냥 Z펜을 설치해서 인계풍속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연기를 빼준다기보다는 저 위에서 말하는 그 그림은 이 횡류, 반횡류 방식을 적용하고 플러스 인계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Z펜을 또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횡을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방향을 하자, 횡방향을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인계풍속을 유지하고 백 레이어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식 소화 설비. 요거는 이제 방출 열량을 줄여서 부력을 감소시키자는 액티브적인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방 대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고려사항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예방 대책은 패시브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런 거는 약간의 어떤 액티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거 많이 얘기하는데 대심도 터널은요, 수저 터널 같은 경우는 물론 피난 터널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 지어진 터널은 일단 본 터널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피난 터널이 또 있어요. 터널이 장대 터널 길거나 이제 수저 터널 이제 밑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로 차량 진입하고 얘는 일로 진입하죠.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출입문이 있습니다. 방화문. 그러니까 여기서 화재가 났다. 저 안쪽에서 화재가 났다. 요로 대피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서 화재가 났다. 요로 대피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대가 진입해야 되잖아요. 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서 화재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소화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설계를 해요. 장대 터널이나 이제 수저 터널 같은 경우. 근데 물론 이렇게 하지만 얘는 다 어디 있어요? 산중에 있죠. 산중. 소방대가 가더라도 일단 자동차 화재는요, 열량이 큽니다. 설계할 때 20메가와트로 설계를 해요. 버스 한 대가 탈 때 발열량이거든요. 20메가와트는. 근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이제 많아지고, 엊그제 보니까 저기 서울 광역버스, 그것도 막 화재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막 불난 뉴스도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불법 등유 막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버스들이 화재가 났을 때 이 터널 안에서 연소 확대가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잘 돼요. 그리고 화재가 나서,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막 사고가 나잖아요.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화재가 나면 이거 다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20메가와트만 발생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에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자동식 소화 설비를 통해서 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요, 반드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물분무 소화 설비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옥내 소화전 방수구가요, 방수포 있죠. 방수총. 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방제실에서. 주소화를 해가지고, 방제실에서 오락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방향 맞춰가지고, 야, 싹, 딱 누르면 그냥 거기다 허점에다가 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이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자탐 설비에 무선식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죠. 무선식.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서 모든 소화 시스템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제는 배선 깔고 뭐 전선 넣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생각을 좀 해놔야 대책으로, 어떤 대안으로 좀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도로 터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도 생각을 해놓고 있다 보니 한 줄이라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동식 소화 설비도 이제 무인으로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시스템이 이제 돼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죠. 요거는 뭐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념에 보면 저는 항상 문제를 접근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물어봤는지를 생각을 하고 답안을 쓰거든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왜 묶어서 물어봤을까? 공통점이 없을까? 얘네들은 다 뭐예요? 배관의 마찰 손실이죠? 마찰 손실에 대한 얘기죠? 마찰 손실은 펌프 동력을 산정하는데 쓰입니다. 그죠? 마찰 손실을 내가 잘못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과설계가 되고요. 부족 설계가 되는 거예요. 동력, 계산식 어떻게 돼요? 이 H가 뭐예요? H가 전양정이잖아요. 전양정. 양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양정은요, 우리가 낙마방이라고 하죠. 낙마방. 낙차, 마찰 손실, 방사. 거기에 마찰 손실이 들어가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낙차. 이게 뭐예요? 방사. 이게 뭐죠? 마찰 손실. 여기서 뭐예요? 방사. 이 마찰 손실이 동력 산정에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개념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안 쓰고 이거 쓸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쓴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렇게 몇 줄 적어주면, 아, 그래도 얘가 답안 쓸 때 뭔가 좀 생각을 했구나. 채청자가 봤을 때. 이런 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출제 의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보신 거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 보면 아실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아,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 왜 이 지점과 요 지점을 안 하고 여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베르노이는 두 지점을 지정해서 그 베르노이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여기 유속이 빠를 때와 여기 유속이 느릴 때 여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냐 이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유는 요 A1을 소거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A1을. 여기 A1이 들어가잖아요. 계산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집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 결과값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말한 오리피스나 벤출이나 결과값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A1을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 직전에 유속하고 여기 유속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기 와류 생기고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전에 요 면적 바로 요 앞에서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A2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면적을 소거해주기 위해서 요걸 A2를 쓰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간혹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깊이 있게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성향이 그래요. 자, 그래서 뭐 돌연 확대, 돌연 축소할 때, 요 식에 의해서 A2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베르노이에서 HL, 손실을, 수정 베르노이에서 손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해보세요. 이거 워낙 많이 출제가 됐고, 또 많이 이제 노출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는 요거 하나로 25점짜리로 나왔어요. 급 축소, 급 확대. 근데 이제는 세 개를 묶어가지고 25점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로 25점짜리를 내기에는 비중이 이제 약해진 거죠. 돌연 축소. 이것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제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 답안에도 보면 그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전 그대로 썼어요. 왜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를.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인하점 측정 방법 보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아니, 이거를 알고 모르고를 기술사를 판단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그냥 나와도 안 쓰겠다 하고 아예 안 봤어요. 이건 그거잖아요.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여기다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제 공부 방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하나를 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인다. 그럼 얘는 100%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한 문제에 대한 문제잖아요. 저는 그런 건 아예 잘 안 봐요. 난 여기다 시간을 쓸 바에는 다른 데 더 시간을 쓰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세요. 안 보셔도 되고. 이거 안 써도 또 5문제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어? 이거 안 써도 5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알면 좋아요. 특수인화물이 좀 위험하거든요. 사료 위험물 중에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제일 낮고. 요거는 저는 외웠어요. 디아산이라고 해서 악벌자로 그냥 외웠고. 또 요거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서 요거는 좀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류는 우리 알잖아요. 요오드가. 그죠? 요오드가.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그래서 건성유가 자연발화 아주 용이하다. 열 축적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혼재 가능해가지고 사류 위험물 하고 있죠. 사류 위험물. 사류 위험물은 인류와 육류랑은 혼재가 불가능하다. 혼재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공간에 저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고 사료하고 뭐 이류를 이게 섞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사료, 얘는 이류, 얘는 사료인데 같은 공간에 이렇게 놔서 보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와 육류는 안 되고 나머지들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혹시 이거 막 종횡비에 꽂혀가지고 막 그 쫙 수식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종횡비는 이렇게 계산한다, 뭐 수식을 막 쓰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지하주차장에 장방형 덕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단면 형상이 어떻고, 시공 방법은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단면 형상은 요렇다. 종횡비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간단하게 썼죠, 종횡비는. 유동 단면적을 계산하는데 보통 각형 덕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체가 흐를 때는 요 빗금친 부분만 유체가 흐르고요. 여기 부분은 유체가 안 흐릅니다. 빗금친 부분은. 그래서 각형 덕트를 이 상당 직경으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체가 흐르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요 실험식이거든요. 실험식. 요 실험식을 통해서 이제 유동 단면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력 직경, 뭐 수력 반경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는 덕트에서는 이 실험식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차이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덕트가 더 커지고 뭐 이게 좀 달라진다고 하면 이제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그다음에 덕트 시공 방법 해가지고 저도 이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앵글 플랜지 공법, 무슨 공판 플랜지 공법,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소방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넣었는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덕트를 연결하는데 무기 없이 여기 막 가스켓도 넣고 볼트, 너트로 체결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층고가 낮은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거의 정방형이잖아요. 양쪽으로 쭉 긴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옆으로 쭉 늘린다고 해가지고 달라질까? 뭐 공법은 같으니까, 그죠? 어쨌든 덕트가는 이렇게 연결하고, 덕트와 송풍기는 이제 캔버스로 연결하죠. 캔버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썼어요. 고려사항 보면, 이제 시스템 이펙트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 이펙트는 뭐냐면, 덕트가 너무 많이 꺾인다, 예를 들어서. 또는 송풍기가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송풍기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덕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돌아서 바람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돌아서. 그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좀 올라가기 힘겹겠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향의 어떤 벡터의 힘을 유지하고 이렇게 착 보내야 되는데, 착 가다가 팅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시스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길이를 충분히 여유 공간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유체가 여기서는 나오면서 측류 형태로 나와요. 측류. 막 이렇게 막 측류 형태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정 기간 가면 이제 난류 형태지. 난류 형태로 나오다가 일정 기간 그 덕트 사이 그 길이를 지나면 측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꺾어버리면 이제 풍량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와 엘보가 이제 방금 얘기한 게 이거고, 덕트가 이제 급격하게 꺾이는 경우, 막 이렇게 확 이렇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외기치 입구. 보통 이제 지상 1층이나 저기 옥상은 이제 배출이니까 의미가 없고 1층에 이제 외기치 입구가 있어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외기치 입구가 있어가지고 덕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여기에 보면 그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릴. 근데 이 그릴 창이 너무 촘촘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요 정면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계구부를 가지고 풍량을 산정해요. 요 면적을 가지고. 근데 여기다 이제 그릴을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된 그릴. 이제 빗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얘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흡입할 수 있는 풍량이 확 줄어요. 흡입할 수 있는 풍량이. 얘도 시스템 이펙트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이 그릴의 형상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없는 이 계구부의 면적에 따른 풍속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릴을 끼웠을 때 단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기치 있고. 그러니까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설계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압에 의한 덕트 단면적이 감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종행비가 큰 것들, 옆으로 이제 긴 것들은요, 여기 바람이 지나갈 때 덕트가 이렇게 쭉 찌그러집니다. 쭉. 어떤 걸, 이거 종이 또 할 수 있어요. 종이 2개를 넣고 바람을 후 물어보세요. 얘가 확 붙어버려요. 종이 2개 넣고 바람을 후 불어보세요. 가운데다. 얘가 싹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압이 크다? 그럼 정압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압이 큰 거예요. 덕트 안쪽은. 그럼 정압이 얘가 크고 얘는 정압이 작다. 그래서 압력이 큰 데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이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방형 덕트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보강발을 설치해요. 보강발. 그러니까 덕트가 길다. 예를 들어서 넓은 거예요.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럼 보강발을 여기다 이렇게 댄다거나 대각선으로 이렇게 댄다거나. 그러니까 얘가 처지지 않게. 얘 붙들어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덕트를. 그런 식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고려사항보다는 시공사항에 들어가도 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층고가 낮은 곳에 이 종행비는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그 유체가 지나가는 그 면적 있죠? 한번 이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방향일 때 유체는 요 면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동방향일 때 유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2, 1, 4라면 얘는 1대1이죠, 종행비. 얘는 1대4예요. 4대1. 그 얘 면적은 4죠. 얘 면적 4죠. 근데 상당직경 계산해보면 얘가 더 커요. 상당직경. 아까 그 수식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그럼 상당직경이 크다는 거는 덕트 면적은 같은데 유체가 흐르는 면적은 얘보다 얘가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럼 풍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풍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초고층 건축물 간화 필요하죠. 과압이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스프링클러 헤드 방사 압력 범위, 옥내 소화전 방사 압력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초과하면 과압이 걸려서 일반적인 성인이 이걸 컨트롤하기에도 좀 힘에 버거워요. 반동력 때문에. 그 다음에 1.2메가파스칼이 넘어가면 살수 밀도가요. 그러니까 방사 패턴이 깨져요. 우리 그 스프링클러 방어 면적 계산할 때 그림이 이상한데. 하여튼 요 면적을 방어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살수 면적이고 요거는 방어 면적이에요. 정사각형 형태. 근데 0.1에서 1.2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방사가 되는데요. 1.2가 넘어간다? 그럼 헤드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방사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찌그러져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방호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압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층부 과압 방지 해결 방안 해서 이제 키워드를 중간수조에 의한 조닝, 그 다음에 감압 밸브에 의한 조닝,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림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기계설비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 소방에서도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퍼레이트, 분리한다. 존을 아예 구층부랑 저층부. 그 다음에 부스터, 중간 수조에 물을 넣고 또 얘는 고가 수조로 물을 줘가지고 얘도 이제 위에 담당, 아래 담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고가 수조에서 밑으로 그냥 물을 주는 거죠. 자연 낙차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감압 밸브에 의한 조닝은 이제 과압이 걸리는 그 구간, 거기다 이제 주배관에 하나 설치하느냐, 각 배관에, 각 층에다가 설치하느냐. 여기다 설치하는 거는 감압 밸브는 이제 큰 거겠죠. 여기는 좀 작은 것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섹터를 묶어가지고, 한 3개 층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교해서 중간 수조 방식과 감압 밸브 방식, 장단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답안의 형태를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